안녕하세요. 북신의 서재입니다. 소설 속 어떤 문장들은 지난 시절의 강렬했던 감정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합니다. 이만큼 시간이 흘렀어도 여전히 닫혀버린 문 앞에 어쩔 줄 몰라 하는 나의 모습이나 누구의 잘못도 아니지만 그저 멀어져가는 인연에 안타까워했던 마음 같은 것 말입니다. 말로 토해놓으면 유치할까 싶어 감춰놓았던 마음들을 문장으로 만날 때 그래서 나만 그런 것은 아니구나 하는 안도감을 느낍니다. 백수린의 소설집 여름의 빌라에 수록된 작품들은 마치 한 편의 드라마를 본 듯한 여운을 남깁니다. 누구나 경험해 봤을 법한 익숙한 감정을 환기시켜주는 흡입력 있는 서사와 밀도 높은 문체, 무엇보다 소리 없이 쌓여가는 한방눈과도 같은 조용한 위로의 정서가 있습니다. 여름의 빌라의 첫 수록작 시간의 궤적은 한때 누구보다 가까웠으나 어쩌다 보니 멀어져 버린 한 시절의 인연을 잡아낸 작품입니다.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프랑스에서 미술사 공부를 하겠다는 오랜 꿈을 이루기 위해 파리로 건너온 나는 유학원에서 대기업 주재원으로 파견된 언니를 만나게 됩니다. 나와 언니 사이의 급작스런 친밀감에는 성향이나 기호 등 여러 이유가 존재하지만 무엇보다 안정된 기반을 포기하고 무모해 보이는 도전을 이해해 주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언니 역시 남자 주재원이나 그들 아내로 이루어진 좁은 사회에서 이해관계에 얽히지 않았던 내가 편했음이 분명합니다. 한국어로 내밀하게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상대를 만나기 어려웠던 그곳에서 언니와 나는 견고하면서도 연약한 자신들의 마음을, 자유를 갈망하면서도 동시에 외로움에 지쳐가던 마음을 부려놓으며 서로에게 특별한 관계가 되어갑니다. 언니와 밤새 술을 마시고 걷던 파리의 골목들은 나에게 영혼을 떠올리게 했고 그러한 밤에는 외설스러운 말을 쏟아놓던 인종차별주의자들마저 두렵지 않았습니다. 나는 어학원 과정을 마치고 원했던 대로 대학원에 입학했고 브리스라는 프랑스 남자와 만나 사랑에 빠졌습니다. 이후 미술사 공부가 자신과 맞지 않는다는 사실에 한국으로 돌아갈 선택지와 브리스와 헤어질 수 없어 프랑스에 잔류하는 길 사이에서 언니의 우리는 전부를 걸고 낯선 나라에서 인생을 새로 시작할 만큼 용기를 내본 적 있는 사람들이니까 라는 말은 브리스와의 결혼에 마음을 굳히는 계기가 됩니다. 이제 나는 브리스와 그 가족뿐만 아니라 프랑스 문화와 역사까지 받아들여야 하는 이곳에 남을 사람이 되고 언니는 한시적으로 머물다 돌아갈 사람이 됩니다. 그 달라진 입장차는 우리 둘 사이에 보이지 않는 금을 그어 놓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이 떠난 여행지에서 언니의 너는 이제 완벽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됐으니까 라는 말이 완벽히 유배의 삶이 시작되었다로 들림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언니의 귀국일을 앞두고 언니와 나는 이전에 함께 다녔던 카페에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일상의 이야기를 나누고 한국에서든 파리에서든 다시 금방 보자 라는 작별의 인사를 나누지만 동시에 누구도 먼저 연락하지 않으리라는 것도 합니다. 시간이 흘러 나는 파리의 교회에서 아이 엄마가 되어 그럭저럭 타국살이에 적응하며 살아가고 SNS 계정을 통해 한국 소식을 쉽게 접하지만 굳이 언니에게 연락을 취하진 않습니다. 언니가 잘 살고 있으리라 믿고 있음에도 무언가 사과를 하기 위해 연락하는 일이 어쩌면 지난 추억마저 훼손할 수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드물게 폭우가 쏟아지는 어느 날에는 우리가 함께였던 시절 식당 화장실에 두고 온 반지를 찾기 위해 빗속을 내달렸던 그날이 떠올라 울고 싶어집니다. 반지는 두고 와도 그대로지만 마음은 상황이 달라지면 변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연은 언젠가 끝이 있는 시절 인연인 것입니다. 한때 마음의 바닥마저 보였다고 생각했던 사람조차
무슨 일인가로 멀어지기도 합니다. 인간관계는 계획도 의지의 영역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한때라 할지라도 친밀했고 좋았던 누군가와의 시절이 있었다면 그것만으로 족한 것은 아닐까요? 어느 한 인연이 떠나가는 것을 속수무책 지켜볼 때쯤 다른 인연이 슬며시 와 있고 그 인연들이 쌓여 삶이 됩니다. 그리고 그 관계들은 내가 몸담았던 한 세계를 대변합니다. 상대를 알고 이해하는 데에 함께한 시간의 길이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생의 밀도는 시간과 꼭 비례하는 것이 아니고 물리적인 거리와 무관하게 움직일 때도 많습니다. 여름의 빌라는 고작 5년 사흘간을 나눈 독일인 부부와의 인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1살 배낭 하나 메고 독일을 여행하던 중 자신보다 30살 가까이 나이 많은 한스와 베레나를 만나 며칠 지내다 헤어지는 순간 나는 아이처럼 역사에서 눈물을 쏟고 맙니다. 이후 독일 정치사를 전공한 지호와 결혼하게 됨으로써 다시 베를린에서 이들 부부와 인연을 이어갑니다. 자신의 학업을 포기하고 독일로 남편을 따라온 내게 베레나가 던진 너에게는 평범하지 않은 삶을 살 자유가 있단다 라는 말은 생애 깊은 파문을 남깁니다. 귀국 후 자신의 공부를 이어갈 수 있었던 데에 그 말의 힘은 컸습니다. 시간이 흘러 먹고 사는 일에 치여 지쳐갈 무렵 한스와 베레나는 내게 캄보디아 휴양지 시암레아프에서 여름을 함께 보내자는 제의를 해옵니다. 내가 그 제안을 수락한 데에는 어쩌면 이번 기회가 허물어져가는 부부 사이의 전환점이 되어줄지 모른다는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나는 오로지 자신의 문제에 골몰하느라 긴 시간의 벽을 깨고 나를 보고 싶어한 독일인 부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왜 어린 손자만을 데리고 이곳에 왔는지, 앙코르와트 서원의 불상 앞에서 느닷없이 눈물을 흘렸는지 말입니다. 부부간 관계 회복을 기대하며 데려온 지호는 여행 끝에 캄보디아의 가난한 사람들을 낙천적으로 바라보았던 한스에게 벌컥 화를 내고 베로나가 눈물을 흘리고 마는 것으로 오랜만에 재회는 엉망이 되고 맙니다. 시간 강사 자리를 전전하느라 지쳐버린 지호는 부자 나라의 중산층인 당신들이 과연 생존이나 투쟁과 같은 절박함을 알 턱이 없다는 윤리적 오만함 속에 사나워져 있었습니다. 사회적 약자라 해서 도덕적으로 더 우월할 리 없고 우리는 감히 타인의 삶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당시 나와 지호가 알지 못했던 것은 지난 크리스마스에 베를린에서 벌어진 테러 사건으로 한스 부부가 내 연배의 딸을 잃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 자리에서 세상을 보고 각자의 자리에서 옳고 그름을 나눕니다. 저 반대편 세상에서 승대 같은 사람들이 이유 없이 죽어나가도 내 손톱 및 생이손이 더 아픈 것이 보통이고 내 마음이 지옥일 땐 타인의 환대마저 비뚤어져 보입니다. 내가 진 인생의 무게가 무거워 타인이 안고 가는 고통이 보이지 않는 것도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면 그때 베레나가 캄보디아 사원에 거대한 뿌리를 내린 채 수백 년 동안 자라고 있는 나무를 보면서 세계를 지속하게 하는 것은 폭력과 증오가 아닌 삶이라 했던 말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다시 시간이 흘러 나는 베레나가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았다는 편지를 받습니다. 그 답장에 나는 당신의 마지막 기억이 병원 안치실이 아닌 손주 레오니가 캄보디아 아이들에게 환대의 웃음을 보인 그 장면이기를 소망한다고 씁니다. 레오니가 자신과 현지 아이들 사이에 그어진 선을 제 발로 지우고 새로운 선을 그려 넣으며 집에 새 친구가 왔으니 원숭이님이 더 좋아하겠지? 라는 그 말을 말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나와 다른 사람 사이에 금을 그어 경계를 나눕니다.
크게는 국적과 민족, 인종, 언어, 나이, 계급, 성별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다른 이유들로 자기의 영역을 좁힙니다. 세상이 비좁아질수록 살기는 더욱 각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 벽은 점점 더 높아지고 단단해집니다. 자기만의 세계를 하나의 공이라 할 때 유년 시절에 말캉했던 공은 차차 바늘 하나 꽂을 수 없는 단단한 것으로 바뀝니다. 한때 더없이 가까웠던 사이에도 틈이 생기고 그 간극은 메워주기보다 도망쳐 나오는 이유가 됩니다. 이 소설집에는 각기 다른 세계를 오가는 아이들이 등장합니다. 고요한 사건은 재개발을 기대하고 소금 고개라 불리는 달동네로 이사온 내가 서로 섞일 수 없는 양쪽 세계를 넘나드는 모습을 잡아낸 작품입니다. 동네에서 유일하게 정장을 입고 출근하는 아버지와 옷에 맞춰 양산을 돌려 쓰는 엄마는 그곳에서 좀 있어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 해서 길 건너 아파트촌 부류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적이 좋았던 나는 그 동네 아이들과 어울릴 자격 같은 것이 생겼음에도 코를 찌르던 쾌쾌한 자린내가 나는 혜진의 집에서 노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내가 혜지와 이성인 무어를 좋아했다 해도 명문사립 고등학교를 준비하는 나와 기술고등학교를 준비하는 그들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간극이 존재했습니다. 10대 소녀의 마음에도 나와 무어의 삶이 교차할 수 있는 순간은 너무도 짧고 우리는 이제 몇 년의 시간이 흐르지 않아 완전히 다른 길을 걷게 될 것이며 더 이상 우리의 인생은 겹쳐지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혜지라는 세계로 대변되는 그 다른 것들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지만 그 다름 앞에 주춤대다 물러서는 아이는 아카시아 숲 첫 입맞춤에도 등장합니다. 나는 부모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비행 청소년 다미와 친해지느라 그토록 친했던 선주와는 멀어져 갑니다. 선주 역시 너도 소중하지만 새 친구들도 똑같이 소중해 라고 내게 말하지만 나는 세상에 똑같이 소중한 것은 없다 라는 것을 압니다. 내가 모범생 선주보다 음탕하고 야만스럽고 위험 있는 밤의 여왕과 같은 다미에게 끌렸던 것은 그 아이가 들려주는 매혹적인 서사 때문이었고 그 핵심에는 서로 속한 세계가 다르므로 우리가 두 번 다시 만날 일이 없으리라는 사실이 자리합니다. 그렇게 우리로 묶이는 것을 원하지 않으면서도 호기심으로 건너다 본 다미의 세계는 내 안에 무언가가 꺼져버리자 금세 밀쳐집니다. 임신으로 퇴학당한 다미를 보면서 그런 일을 겪은 것이 내가 아니라는 안도감에 미안함과 부끄러움을 느끼지만 딱 거기까지가 전부입니다. 그 너머로 가는 일은 두려움이 요구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어그러진 관계는 과거 그 시절로 돌아가기 어렵고 그 경험은 비단 소설 속 인물들만의 것이 아닌 평범한 우리네 마음일 터입니다. 이 작품 끝 문득 나는 내가 교복을 입고 그 교실 창가 자리에 앉아있던 날들로부터 그리 많이 멀어지지 않은 것 같은 기분에 사로잡혔다 라는 문장은 주인공과 독자를 겹쳐놓습니다. 타인과의 거리 사이에서 느꼈던 상실이나 체념 혹은 부끄러움은 생애 필연적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수록작 아주 잠깐 동안에 역시 계층 사이에 벌어지는 간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잠시 짬을 내어 가난한 독거 노인을 거두는 일에 끼어들었던 나는 그 허용된 잠깐의 시간이 길어지자 그 상황을 귀찮아하다 작은 사고를 냅니다. 우월함이 전제된 연민의 감정은 절대적으로 타자와 나 사이의 거리와 경계를 필요로 합니다. 부끄럽지만 그것이 현실입니다. 어디까지 나를 희생해 그들의 짐을 지고 갈지 자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안고 있어도 왜 이렇게 고독한 것일까 라며 쓸쓸해하지만 자신이 선택한 자리에서 제 몫의 삶을 살아내는 것도
벅찬 것이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생의 골목골목마다 새 인연과 조우합니다. 한때 뜨거웠던 열정이 언제 그랬냐는 듯 뜨악해지는 경우도 다반사고, 물리적 시간이나 거리와 상관없이 특별한 관계도 있습니다. 타인을 이해하기보다 이해받고 싶은 마음이 큰지라 나와 상황이 달라지면 상대의 호의도 곱게 됩니다. 내 삶이 엉망진창일 땐 오직 나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람 사이에 적절한 거리 두기는 관계 유지의 핵심이지만 경계를 나누는 일은 다른 문제입니다. 타자 사이의 거리와 경계 문제를 따뜻하게 다룬 백수린의 작품 세계는 단아하고 청신한 문체 덕에 무겁지 않게 다가옵니다. 어딘가 있던 우리 마음을 소설 속 주인공을 통해 다시 느끼는 일은 따스한 위로처럼 여겨집니다. 우리는 모두 그렇게 산다라고 말해주는 것 같아서 말입니다. 감사합니다.